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카페에서 일하다 고객한테 멱살 잡혀서 고소하는 이야기라 하오. 제가 고소하게 된 고객은 저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을 녹음하고 있던 제 휴대폰을 빼앗아 녹음 파일을 지우고 바닥에 던져 부수려 했으며 멱살을 잡고 음료를 닦은 휴지를 몸에 던지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포스에서 주문 시 고객은 다이어리에 있는 쿠폰을 사용하며 라떼 2잔이요! 라고만 얘기를 했고 저는 주문을 확인하며 따뜻하게 톨 사이즈 2잔 맞으세요? 라고 묻고 머그컵으로 제공해도 괜찮을지도 확인했습니다. 고객은 맞다며 일회용 잔으로 달라고 하며 결제를 하고 갔으나 음료수가 나오자 대뜸 바에 있던 파트너에게 화를 냈습니다. 따뜻한 거 한 잔, 아이스 한 잔을 시켰다면서요. 바에 있던 파트너가 당황해하면서 저는 고객님 따뜻한 거 2잔 시키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더군요. 본사에 전화를 하라면서 니 같은 거 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가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제 명찰을 확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신발 욕설을 했습니다. 바에 있던 파트너가 상황을 수습하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죄송하다며 음료를 새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나와라, 매니저 나와라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기에 일단 진정시키려 제가 매니저라며 핸드오프 쪽으로 다가갔지만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을 했기에 저는 이렇게 흥분하시면 응대가 어렵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객은 계속해서 욕을 하더군요. 옆에 있던 동행인까지 눈깔로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 봐라 며 화를 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면 녹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를 하였고 녹음을 시작하자 고객이 휴대폰을 빼서 앞에 녹음된 부분을 지우고 휴대폰을 부수려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습니다. 누군가 멱살을 풀어주어 휴대폰을 되찾은 뒤에 녹음을 재개하니 고객은 녹음되는 걸 의식해서인지 조금은 자제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새로 나온 음료수를 쪽쪽 빨아먹으면서요. 그러는 와중 브레이크 타임이 끝난 점장이 내려오자 점장에게 제 탓을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전현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나는 주문을 제대로 했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한다. 나는 욕을 신발밖에 안 했다. 전현한테 한 게 아니고 내가 화나서 가방을 던지면서 신발했는데 그게 왜 욕이냐 하면서요. 그러다 음료 안 먹는다 환불해 달라고 음료를 트레이에 던지다 손에 묻으니 냅킨으로 손을 닦아 저한테 던졌습니다. 점장이 보는 앞에서요. 심지어 이 모든 행동과 말들이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한 일들입니다. 그런 음료를 환불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 뒤에 점장의 행동은 저를 더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점장이 내려오면 저를 보호해줄 줄 알았어요. 매장의 책임자니까. 고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응대자를 현장 배제를 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저를 그 자리에 계속 세워두고 나중에는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는 사과를 강제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포스에 있던 고객이 그만 좀 해라, 여기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자 점장은 저를 바로 포스로 보내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고객들의 눈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주문을 받게 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자괴감 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끝까지 포스를 봤습니다. 포스에 밀렸던 고객들이 어느 정도 나가자 점장은 저에게 백룸에서 설명을 요구했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멱살을 잡혔다는 말까지요. 그런데도 차가운 표정으로 듣는둥 마는둥 하더니 나도 그런 일이 있다. 여기 다니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 C 점수도 안 좋으니 너의 서비스 마인드를 돌아보아라. 나는 2층에 지역 매니저가 있으니 지금 상황을 보고하러 가야겠다 고 하고 가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퇴근 시간까지 겁에 질리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업무를 해야 했고 퇴근길에 2층에 앉아있던 DM에게 2번이나 인사를 했음에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차가운 눈빛만 받은 채 퇴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퇴근한 그 순간부터 너무 억울해 계속 울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저녁 늦은 시간 점장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고객에게 주문을 받은 순간부터 퇴점한 순간까지의 일들을요. 그렇지만 점장은 너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고객의 말도 알겠다.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고 어차피 고객이 본사에 너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멱살을 잡힌 건 몰랐는데 괜찮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더는 할 말이 없어 알겠다고 내일 출근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답장이 오길 기다렸지만 저의 톡은 새벽 5시가 넘도록 읽지도 않고 매니저들 단톡방에만 답글을 남기는 모습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진급은커녕 이곳을 다니기도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픈 출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점장이 매니저들을 괴롭혀 2명이나 퇴사를 시켰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냥 다른 매장으로 전배 보내는 게 끝이고 매니저들만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괴롭혀 퇴사까지 시킨 점장은 얼마 뒤 모범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나가게 될 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마음에 오픈 출근하자마자 파트너 케어 가이드를 모두 인쇄해 두었습니다. 나는 악성 고객 대응 매뉴얼대로 했으니 점장님도 이 가이드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려고요. 점장이 출근하기 전까지 저는 오픈 때 들어온 MD와 푸드를 정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날 저와 그 고객을 응대한 파트너와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전날 일을 직접 목격한 파트너는 우느라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저를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감정이 북받쳐 백룸에서 울다 나와서 음료를 만들었고 그러다 또 눈물이 나오면 백룸에 들어가서 울다 나오길 반복했지만 그 파트너는 정말 고맙게도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마음이 정리되면 나오라고 해줬습니다. 이후 난동 고객 사건을 지켜본 다른 고객이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데도 막지 않고 묵인한 악랄한 점장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VOC를 쓴 것이 인입되었고 그때서야 저는 DM에게 전화통화로 괜찮냐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장은 미들 출근 후에도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더니 근무복을 갈아입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인쇄해둔 파트너 가이드를 가지고 절차대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 그럼 여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그러면서 VOC 올라온 거 아냐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불만글이 안 올라왔어도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를 했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 역량평가에서 생전 처음 받아보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더욱 충격적이더군요. 저는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자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부모님 손에 이끌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말입니다.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고 병원을 가는 것 외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 고객한테도 충격을 받았었지만 근무 중인 파트너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매장 책임자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악성 고객들을 응대해 봤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고객은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악성 고객을 응대할 때 쉬프트 매니저가 저였기에 매장 책임자인 점장이나 DM이 현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원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이 오면 당사자를 백룸으로 보내 현장에서 배제시켰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보호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친 파트너를 회사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데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나 하고요. 또한 이대로 참고 넘어가게 된다면 파트너에게 욕설 폭행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더라는 경험이 생긴 고객들이 늘어갈 것이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파트너들 역시 더더욱 늘어나겠죠. 그래서 용기 내서 저는 그 고객을 고소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제 권리는 이제 제가 찾을 것이고 그 고객이 저에게 끝까지 가자고 가만 안 두겠다고 했기에 저 역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내가 암 투병 중에 독방 육아까지 하는데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이야기라 하오. 저는 올해 40에 아이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있는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세포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했는데 자궁경부암 신3 자궁경부암 직전 단계로 판정이 되어 원추 절제술, 소파 수술 등으로 수술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제 보험은 15년 전부터 친정엄마가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쭉 엄마가 내주고 계십니다. 결혼 때 시댁 지원 없었고 엄마가 집 대출에 보태라고 3천만원 지원해주시고 그 후로도 작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기다 애아빠 암보험도 들어주시고 그것도 내주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어릴 땐 건강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 꼬박꼬박 보험 넣어 납입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이젠 저도 나이가 들어 몸에서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니 왜 보험이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덕분에 수술 입원 등 목돈 나간 것도 실비로 보장을 받으니 한결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저는 실비를 받으러 청구를 했는데 진단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냈더니 질병 코드가 제자리 암에 해당된다면서 암 진단비가 500만원 조금 안 되게 입금을 했습니다. 소외감에 해당된다면서요. 그런데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 돈은 마치 내 목숨값만 같았고 차라리 암이 아니고 암 진단비도 안 받는 게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되어 돈 들어왔다고 하니까 신랑이 그걸로 오토바이를 사서 투잡으로 퀵을 해보겠다느니 그걸로 대출금 좀 갚자고 하길래 이 돈은 그래도 엄마가 지금껏 보험 들어주시고 계속 납입해 주셔서 생긴 돈이니까 엄마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의 주댕빠리가 대빨 나와서는 자기 혼자 돈 벌어서 돈은 손에도 못 쥐는데 다 네 맘대로라면서 화딱지를 냅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집을 나갔어요. 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8살 아들이 지적 지체장애가 있어서 치료 등 전전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제 꿈인 직장을 버리고 강제 전업입니다. 흙수저인 저와 남편이라 생활이 빠듯해서 어떻게든 직장 안 버리고 아이 케어까지 한동안은 같이 하다 남편이 오히려 직장 관두고 애 케어에 올인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나가서 돈 버는 게 지금 이 상황보다 100배 덜 힘들 것 같은데 아직 자궁경부암은 아니지만 바로 그 직전 단계에서 발견되어 천만다행으로 수술을 했지만 앞으로 면역력도 키우고 몸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제 오랜 친구는 그 얘기를 듣더니만 울더군요. 너 네 새끼 챙기느라 네 몸은 안 돌본 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수술 후에 회복하려고 2차 병원 가서 일주일 입원하러 가니까 나이롱 환자다 놀리던 사람입니다. 저 암 진단비 같은 거 하나도 안 기뻤고 당연히 엄마 덕에 보장받은 거니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일도 안 하는 제가 내 마음대로 하고 욕심부린 걸까요? 말이라도 그 돈은 당신 아파서 나온 거니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든 쓰려고 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구나 또 한 번 느꼈어요. 5천도 아니고 500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픈데 오늘은 가슴이 너무 시립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을까요? 남편도 전부터 생활 빠듯하고 일을 제가 당장 할 수 없으니 투잡으로 퀵서비스 하고 싶다 했지만 오토바이 살 돈도 없고 저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냥 쉴 땐 쉬어라. 돈 몇 푼 더 벌다가 당신 사고 나거나 과로로 쓰러지면 그 타격이 더 크다고 했는데도 벅벅 우기더니 부인 아파 돈 생기니까 오토바이 살 생각하는 남편이 참 한심한 게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안 받는다 하십니다. 빠듯한 니들 생활에 보태라면서. 니들이 열심히 벌어서 용돈 주는 건 기쁜데 새끼 아파서 받는 돈 절대 못 받는다 하십니다. 남편 마음도 이해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해하죠. 남편이 버는 돈을 족족 남는 거 없이 애 치료비, 생활비, 대출금 들어가고 남편도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생기자마자 바로 눈이 반짝거리면서 쓰려고만 하는 태도에 서운했던 거예요. 그나마 한 달에 남편이 20만원 정도 순수 용돈으로 쓰는데 그거를 전부 주식에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남편 돈이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저는 제 개인 용돈도 없어요. 그냥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라도 혹시나 홀로서기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회복지사 공부 중입니다. 장애아이 키우며 공부까지 하며 살려니까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자궁경부암으로 논란이 많은데 당연히 관계로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와 결혼기간을 합쳐서 9년 정도 됐고요. 6년 전까지는 계속 정상이었기에 쭉 좀 건너뛰다 작년 말에 결과 받은 곳에서 신3가 나왔어요. 상당히 진행이 빨랐고 저는 결혼 후 딴 남자 손도 잡아본 적 없습니다. 그럴 정신이나 들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물론 남편이 첫 경험, 첫 연애 상대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 전에 사귄 상대로 얼마 가지고 있었다면 계속 검사에선 정상 판정이 나올 수 없었을 텐데 제가 HPV 바이러스가 33번, 81번이 나왔고요. 그럼 이 바이러스의 원인이 남편인가 해서 남편 바이러스 검사했더니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됐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죠. 서로 한바탕 의심하며 중내산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남자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많고 바이러스를 여자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발병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행되면서도 정상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신3까지 진행이 빨라진 거라면 그동안 저의 면역력, 몸 상태 때문에 진행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걸로 인해 가정 파탄 가기에는 섣부르다. 중재는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서로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 해서 넘어갔고요. 부끄럽지만 관계 리스로 산지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생활도 힘들고 아이도 저런데 성욕은 사라진 지 오래고 딴 남자요? 이미 남의 편한테 질려서 딴 놈 만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참 저도 미치고 팔짝 뜁니다. 남편은 모르죠. 성매매를 저 몰래 할지 안 할지는 증거 잡기 전까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퀵으로 말씀 많으신데 중요한 건 다달이 고정 지출이 장난 아닌데 오토바이 가격은 600에서 800만원짜리 보고 있습니다. 퀵용 오토바이가 이렇게 비싼가요? 당연히 할부한답니다. 미치겠네. 이 사람 본업도 운전직이에요. 고속버스요. 심야 장거리 뛰고 녹초되는 사람이 무슨 퀵을 한다고. 말리니까 생계를 위한 거라는데 그걸 위한 사람이 최대 800대는 오토바이를 굳이 사야 합니까? 화딱지 나서 자다가 깼는데 정말 잠도 안 오고 얼굴은 이제 나이 40인데 갱년기 들린 여성처럼 빨개지고 심장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참고로 남편은 애를 안 봅니다. 애랑 단둘이 어디 나간 적도 없고 아들인데 이 한번 안 닦이고 좀 놀아주라 하면 주구장창 TV 틀어주고 애가 모질이라서 어디 데리고 나가기 싫답니다. 이런 놈한테 애 버리고 새 출발 못할 것 같아 몇 달 전부터 일을 갈고 사회복지사 공부 중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요양보호사는 시간 단축이 되니까 같이 따서 취업하고 애 데리고 이혼할 겁니다. 애 때문에 참고 살다간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많은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글을 쓰고 다시 보니 제가 현실 감각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나가서 아이 병원비까지 남편만큼 벌어올 수 없죠. 막말로 부족한 돈 남자들은 대리니 퀵서비스 오토바이니 몸 갈아서 단순 노동으로 투잡이라도 뛰어서 맞춰올 수나 있죠. 현실적으로 여자 혼자서 이 정도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급으로 나가는 돈 어떻게 벌어오겠습니까? 상황상 누구 하나는 아이 케어해야 하는데 경제력이 나은 쪽이 버는 수밖에 없죠. 나일론 환자다 뭐다 자궁경부암 직전 단계라고 가볍게 생각한 제 남편이 너무 괘씸하지만 삶에 찌들어 사는 건 부부 모두 같은데 무슨 남편만 강제육아 시킨 나쁘고 철없는 놈 만드는 것처럼 보였겠네요. 현실적으로 힘든 집에서 500 엄마 주겠다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남편 때문에 강제 육아 당하고 있다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철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럼 저도 남편이 하는 것처럼 버스 운전이랑 퀵서비스 투잡까지 생각하는 남편만큼 최소 나이 60까지는 벌어야겠죠. 맞습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경제력 더 있는 사람이 돈 벌러 가고 나머지 한 명인 제가 아이 케어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이 없네요. 저도 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이렇게 홧김에 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너무 제 입장에서만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의 행동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네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현실에 너무 찌들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실 감각이 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어디 화풀이할 곳이 없다 보니 여기서 화풀이를 했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안일 시키면서 며느리 행세를 강요하는 남자친구의 미친 어머니 이야기라 합니다. 1년하고 2달 정도 교제를 한 동갑 남친과 5월에 결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는 상견례만 끝낸 사이고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예요. 상견례 마치고 남친을 통해서 계속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와라 하시는데 솔직히 예비 시댁에 별다른 일도 없이 놀러 가는 것보다 남자친구랑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 갔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한테 토요일에 형님 내외분이 예비 시댁에 오신다고 꼭 저희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예비 시댁 방문하는 거라 좀 떨렸어요. 상견례 후 처음 뵙는 거라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한우 선물 세트 30만원짜리 준비해서 갔습니다. 당연히 점심시간에 가는 거라서 점심이 차려져 있을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올 때마다 엄마가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엄마십니다. 갈비찜, 잡채, 꽃게탕 등등 잔치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렸었어요. 제가 도착한 게 11시 반쯤이었는데 생각하니까 또 울컥 눈물이 납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황태찜 해줄게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니 했는데 형님이 그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너도 뻘쭘하니 있으니 좀 그렇지? 와서 콩나물 같이 다듬고 황태 좀 잘라라. 크게 먹고 싶으면 크게 자르고 작게 먹고 싶으면 작게 자르고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봤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의 평온하고 미소 띈 얼굴로 저를 주방에 두고 자기 형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을 머리랑 꼬리 손질을 계속했습니다. 황태찜에 들어갈 황태는 얼마만한 크기로 잘라야 되는지 몰라서 형님도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는 참기름이 떨어졌다고 참기름을 짜러 가셨고 예비 형님하고 둘이 그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 입 크기랬으니 이 정도면 하면 되겠죠? 하면서 샘플을 주길래 열심히 그 크기대로 잘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희가 한 가로 3cm, 세로 4cm로 잘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찜 해놓으면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 약간 화난 말투로 그럴 거면 참기름집 가시기 전에 마음대로 자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자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형이 밥 먹으면서 황태가 뭐 이래 작노? 이러니까 형님이 땡땡씨가 저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라놨으니 아무 말도 말고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잘하라는 대로 잘랐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느낌? 졸지에 뭣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황태 손질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그리고 식탁이 6인용이고 사람이 형님 딸까지 7명인데 남자들 3분 먼저 드리고 여자끼리 나중에 먹었어요. 형님하고 남자친구가 덩치가 좀 커서 식탁이 좁다는 이유로. 일단 예비 시어머니, 형님, 저랑 이렇게 셋이 밥을 같이 먹었는데 반찬이 황태찜 하나, 김치 하나, 김 하나 이게 끝이었고 국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하고 어머니는 대낮에 캔맥주를 한 캔씩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끝낸 게 2시쯤이고 남자친구랑 뮤지컬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지방이라 뮤지컬을 보려면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근데 2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니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남은 맥주를 홀짝거리시면서 계속 수다 3명에게 빠지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 싶어서 저도 처음 인사 갔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뮤지컬 시간에 맞추려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었는데 계속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제가 설거지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둘이 설거지 잘한다느니 너는 동서 시집살이 잘하겠다느니 애가 동작이 빠르다면서 날렵하다는 둥 뒤에서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어디 볼 일 있다고 남자친구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형님 있으니 또 점심 먹으러 와라. 자주 봐야 정이 들지 하시대요.
주말 이틀 내내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봤더니 역시 생긋 웃더니만 내일도 오자는 식으로 작게 오자 이러는 거예요. 눈치 없는 새끼. 일단 뮤지컬을 보긴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뮤지컬을 보고 술을 먹으러 갔다가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사람이 처음 집에 갔는데 그때 재료 준비부터 해서 설거지까지 내가 다 했다고. 형님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한 걸로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대판 싸웠고요. 남자친구는 철저히 자기 가족 편만 들더군요. 오늘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 엄마한테 오자마자 설거지랑 황태찜 손질시킨 거 뭐라고 했더니만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가 우리 셋이 대화에 못 껴서 설거지한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 지가 무슨 식구지 손님이냐, 예민하다 그러셨대요. 아,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만 처음 본 애한테 왜 설거지를 시키냐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식사하면서 남자친구 아버님이 같이 먹자고 빈말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아무 자각이 없고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어제 점심 먹으러 오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싸우고 안 갔다고 버릇없다고 그 개지랄이네요. 헤어지자고 통보해놓은 상태인데 기분이 정말로 표현이 안 되게 거지 같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어제 퇴근할 때까지 확인하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랑 전화는 차단하고 문자는 스팸 처리했는데 메시지는 스팸 메시지함에 저장이 됐네요. 구구절절 긴 문자의 요지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예비시댁에 왕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속성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더 스스럼 없이 대한 거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한 부분도 역시 식탁이 좁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데다 빨리 먹고 여자들한테 비켜줘야 해서 식사 속도가 빠른 남자들이 먼저 먹은 거다. 애초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건 어차피 상견례도 끝나고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내외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였다고. 그냥 구구절절 변명이네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간간히 들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남자친구 형 와이프가 시어머니 한 분 정말 잘 만났다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대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 와이프한테 말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시고 좋으시다고 전해달라고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결혼했다면 형님 될 분도 보통이 아니고 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빨리고 제가 뭘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화를 내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는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엎으면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생각으로 꾹 참았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저를 공감 못하고 자기 가족 역성만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겨우 그 정도인 사람이었다는 게, 늘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냥 너무 하찮은 취급이네요.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을 동반자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1년 2개월간 추억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했던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지금 이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엄마가 불러서 좋게 타이르고 나서 서로 좋게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요. 그렇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정도 뭐도 없이 원수처럼 이혼하게 될 거란 거.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일요일에 점심도 펑크내고 자기 아들 마음고생시킨 이미 예민하게 찍힌 아들 여자친구 같이 결혼하면 뭐 잘해주겠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어그러진 관계 다시 끼워 맞춘다고 해도 저만 이상한 여자 돼서 이혼하겠죠. 그쪽 어머니가 우리 헤어진 거 알고 아들 힘들까봐 새벽에 속상해서 혼자 흐느껴 우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울고 싶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경력 쌓아서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이제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사람도 무섭습니다. 저는 세무회계법인에 근무 중인데 세무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면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공무원이었으면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남자친구는 우체국 계약직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급여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인맥으로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거 빼고는 이것도 시부모님이 가져가실 거라고 미리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상견례 때. 다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실제 경제활동한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남자친구에 비해 저는 6년째 근무 중이고 엄마가 생활비도 안 받으시고 결혼자금 모아주셔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제 몫의 유산과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 걸로 지방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시부모님 사정도 빤히 알고 부담드리기 싫어서요. 상견례는 이미 마쳤고 3월에 집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을 미루고 그냥 집만 구해지면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읍내 지역이고 남자친구 집은 면단이 아주 시골이에요. 식장을 잡으려면 다음 주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해놓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친구들은 다 알아요. 결혼한다는 거. 좁은 동네라서 이제 뭐 거의 파혼녀 되는 거죠 뭐. 에휴. 그리고 웃기게도 형님네가 시부모님한테 조금 소홀하다고 남자친구가 늘 서운해해서 우리가 잘하자 마음으로는 정말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렇습니다. 네가 연애할 때 나한테 부모님에 대해 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고 허언이었다고. 그런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로 결혼 깨단 소리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지면 폐인 될 거고 정신병자 될 거다 이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제 멋대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 맞는 건가 싶네요. 지역말로 사랑했었더라면 이런 일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저만 버릇없고 까칠하고 못 배워먹은 사람으로 몰아가지는 않았겠죠. 엄마가 상견례까지 한 사이니 끝을 내도 순서가 있다고 그쪽 어머니랑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다 끝나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가 않네요. 엄마도 호론마고 집에 남자 형제 없고 남자가 없어서 무시하는가 보다 그러시대요.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걱정까지 끼쳐야 하다니 제가 너무 밉습니다. 당분간 많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공부했다 생각하고 극복해야겠어요.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공부 계속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무시 안 받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